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낮춰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과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에서는 7%대 초중반의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9월 하순 이후에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로 지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글로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요국의 금리는 지난달 중순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에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역별로는 성장세가 차별화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되었지만 설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9월 중에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고 내수의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설비 투자는 8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 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지만 이 갭의 해소 시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봤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고 공업 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에 1.4%에서 1.1%로 낮아졌고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에 2.4%에서 9월에는 1.9%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의 안정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 들어서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하였고 장기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 확대 등으로 상당폭 하락한 후에 다시 또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매 분기별로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경제 전망을 수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기존의 전망을 좀 수정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금년 전망치를 지난 2, 4분기, 3, 4분기 실적치 부진 등을 반영해서 종전의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고 내년 전망치는 저희가 4.0%에서 3.9%로 수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그동안의 낮은 수준을 반영해서
금년 전망치를 종전의 1.9%에서 1.4%로,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2.7%에서 2.4%로 수정을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최근의 금융경제 상황 그리고 수정 전망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그 근거로서는 한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금년과 내년도 경제를 다시 전망해 본 결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GDP 갭의 해소 시기가 종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는 향후의 물가 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보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서 앞으로의 성장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조정이 성장세 회복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 물가 상황과 함께 금융 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 등 해외 위험 요인과 가계부채,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 분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의 LTVD, DBI 완화에 이어서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늘어났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가 아직은 크게 확산되지는 아직은 아니고 그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과거와는 좀 과거의 급증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자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금융안정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마이크로 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미시적인 어떤 건전성 정책, 미시 감독 정책이 같이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물론 눈여겨보지만은 감독당도 아마 상당히 눈여겨볼 거고, 저희들이 그런 마이크로 정책이 반드시 여기에 좀 같이 정책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 2%대로 갔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을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현재로서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 9월에는 이제 그 근원이 1.9%로 낮아졌죠. 우리 박 기자님 지적대로. 그런데 이제 9월 이달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1.9%로 낮아진 것은 전년 동월의 특이 요인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에 잘 아시지만 유제품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 여기에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대의 흐름을 유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후에 저희들이 전망을 발표하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저희들이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제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 전망치는 저희들이 4.0에서 3.9%로 낮췄습니다. 낙관적이지 않느냐, 내년도 회복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후에 이제 아마 저희들이 좀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만은 3.9%를 중에서는 저희들이 정부가 이제 얼마 전에 내년도에 재정 확대, 그러니까 예산 증액을 통한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지난번 전망 때보다는 달라진 나타나의 정책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예산 확대를 통한 그 재정 확대 정책의 효과가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한 0.2%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에 이제 감안한 숫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조치를 일단 그런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예를 들면 3.7이라는 그런 성장이 그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이제 우려한 그러니까 그 소위 득실을 따져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리 결정할 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고려한 겁니다. 어떤 그 경제 안정, 경기에 관한 것들 리스크, 그다음에 금융 안정 리스크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금융 안정 리스크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와 자본 유출 가능성이겠죠. 저희들이 금리 조정할 때 이제 자본 유출을 우려하면 저희들은 주로 이제 채권 투자 자금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채권 투자 자금은 주로 이제 그 해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금인데 그 되게 자본 유출 가능성 논할 때는 이제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 금리 차에다가 환율 그 변동률, 환율을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저희들은 내외 금리 차와 환율 그 예상을 합한 거를 저희들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자본의 이제 흐름이 결정되겠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금리를 저희들이 내려서 내외 금리 차가 줄어진다면 자본 유출을 좀 자본 유입을 억제하던가 아니면 자본 유출을 늘리는 쪽으로 당연히 작용을 이제 할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고 동시에 환율도 절하 쪽으로 시장의 예상이 절하 쪽으로 바뀐다면은 분명히 자본 유출 가능성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자본 유출이 언제 이렇게 딱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딱 그 선을 밝힌다는 거는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만약 국제 그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이 이제 예상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일단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그 흐름,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 거기에 따른 자금의 변동을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이 뭐 그냥 늘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형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입장인데 결국 이제 일본의 장기 불황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플레이션과 장기 저성장 아니겠습니까? 디플레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적 요인이 컸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헤드라인이라든가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다 2%대로 보고 있어서 그런 디플레이션까지 갈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고 결국 이제 그럼 성장 문제죠. 장기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 근데 이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이 장기 저성장으로 간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거론됩니다. 뭐 정책 대응의 실패도 있고 뭐도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분명한 거는 일본이 어떤 그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정부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를 들면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본의 어떤 교훈을 잘 저희들이 좀 참고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고령화 또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노력 같은 것을 잘 대처하면은 그런 일본형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낙관적인 어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들이 GDP 갭은 뭐 연초만 해도 뭐 연내에는 사람을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지난번 7월 달에 가면서는 그보다 좀 늦춰졌을 것 같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또 늦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뭐 GDP 갭 같은 거를 산정해 보면 저희들은 뭐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률 좀 3%대 후반의 성장률인데 금리 인하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3.5, 내년 3.9, 내년에 3.9%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연초에는 금년도 경제를 4%로 봤다가 지난 7월 달은 3.8로 낮췄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3.5로 낮췄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이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GDP 갭이 조금 더 커졌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소위 어떤 균형 성장이라고 보면 이렇게 요만큼 있던 게 한 단계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GDP 갭이 일단. 그래서 그런 GDP 갭을 너무 마이너스 GDP 갭이 너무 장기화하지 않도록 빨리 어떤 적정 균형 수준으로 좀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3.9라고 하는 그 성장률 그거보다는 GDP 갭을 더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